제 언어 논리 강좌 제목이 사실 이제 컴팩 로직이에요. 어, 간결하게 실전에 쓸 수 있는 그것만 좀 쓰자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사실 붙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센 언어 논리 특강 컴팩 로직 3강 시간이고요. 강화, 약화, 유형의 이해 오늘 수업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논리 추론 영역의 일부분이고요. 강화 약화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귀납 논리에 기초한 문제 유형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논리 파트가 사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에 있어서 귀납 논리하고 관련된 이론적인 이해와 필수적인 개념들 그리고 실제로 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하고 좀 비슷하게 좀 연습 문제부터 한번 먼저 읽어보고 얘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 게 가장 좋을지 먼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올해 17번 문제입니다. 올해 17번 문제고요. 시간 한 2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제가 일단 여기다가 밑줄 어떻게 긋고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지를 먼저 조금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고요. 흔한말이 여러 문제 섞여 있고 정리 흔한 어떤 문제 알아보는 방법 중 하나는 흡수 분광법. 고 물질마다 성질이 다르다. 물질에 따라 성질이 달라진다. 얘는 원리. 그다음에 흡수 분광법 입사시키고 분석하고 알아낸다. 다양한 진성이 있고 그다음 얘는 일종의 가정들 중에 하나고요. 한 물질 다양한 진동수 서로 다른 물질 두 물질 상호작용이 있으면 추가 비흡수 추가로 진동수 추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혼합물 X, Y를 알아내기 위해서 분봉신경법. 실험 결과 X는 흡수하였고, 그리고 나서 했다. 현상. 과학자는 의 진동성 그냥 흡수하고 한다고 가정했고, 그 다음에 가정 바탕으로 주장했다. 가설. 네. 그리고 흡수하지 않고 숫자는 밝혀진다면 기억은 약화된다. 예, 밝혀진다면 약화된다. 약화된다. 엔드로 묶여 있고요. 자, 밑줄 그은 과정만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요거는 연역 논리를 이용한 논리 추론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거의 귀납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강화, 약화의 경우는 대부분 자연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파트 비중이 제일 큽니다. 자연 언어를 논리 체계로 끌고 오는 게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해요. 우선 기본적으로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연역에서는 연역의 기본적인 연역에서의 어떤 논증의 타당성 개념이 좀 중요했다면 여기에는 개연성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쉬워요. 쉬운 편이고 좀 더 어려운 건 바로 이겁니다. 귀납 유형에 따른 강화와 약화의 포인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연 언어를 논리 체계로 바꾸는 것도 어떤 점에서 보면 얘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귀납 유형에 있어서 어떤 귀납 유형이 있고 얘가 어떤 경우에 강화되고 어떤 경우에 약화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밑줄을 그을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귀납 유형에 의해서만 사실 귀납 유형의 근거에서만 밑줄을 그은 건 아니에요. 처음에 밑줄을 그을 때는 무엇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뭐뭐마다 뭐가 달라진다.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 분광법 제가 여기다 박스를 친 이유는 사실은 이건 언어 파트에서 독해할 때 그대로 사실 사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술 제시문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기술을 다루고 있는 제시문의 경우는 주어가 생략됩니다. 사람 주어가 특히 생략돼요. 사람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게 어떤 거냐면 칸을 하나. 자, 요거는 어떤 점에서 보면 1차 시 했던 거 복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라고 말을 할 때의 두 가지 중에 하나하고 관련돼 있어요. 문장을 이미지로 환원하거나 또는 문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쉬운 문장으로 환원하거나. 그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장을 읽었는데 분명히 알아먹을 법한 문장이긴 한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좀 재밌는 사실,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뭔가 그 문장과 연결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날씨가 되게 덥네요 라고 했을 때 피부에 닿는 어떤 뜨거운 공기, 심리적인 그러니까 인지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피부에 닿는 뜨거운 공기, 막 살갗을 타고 흐르는 어떤 땀 같은 거, 그게 만약에 딱 떠오른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해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니까.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요소에 대한 뭔가가 떠올랐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식 활용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배경식 활용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문장을 문장으로 환원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떤 내 앞에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걔를 내가 알고 있는 특정 형태의 문장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여기까지도 지금 못 가네. 내가 지금 이걸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지 문장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지 그 단계도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문제시문에서 특히 그런 경우 많기도 하고요. 네, 되게 추상적인 어휘가 사용되는 경우. 추상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단어 하나를 썼는데 단어에 연결될 수 있는,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2개 이상이면 그건 추상적인 거예요.
이미지를 못 떠올리는 거죠. 보통 이런 식의 추상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어가 픽스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결합이 보통 일어나게 되면 픽스가 금방금방 일어나서 딱 대충 이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데 기술 제시문에서 종종 기술 제시문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어 생략하고 관련돼 있어요. 주어 생략. 주어 생략. 보통은 이제 기술 제시문이라고 하는 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첨단 기술하고 관련해서 배경식이 풍부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없습니다. 그건 그 분야의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그 어떤 새로운 제시문, 어떤 기술 영역하고 관련된 제시문을 보게 되면 어떤 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그건 생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문장을 읽고 나서 이게 왜 이해가 안 되지?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게 만약에 잘 파악이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스로를 자책할 게 아니라 나는 이과 스타일이 아닌가 봐. 나보니까 나는 확실히 이과 스타일 이쪽이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생략된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양한 진동수를 가진 비를 혼합물에 입사시키는 거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겠죠. 누군가가. 어떤 진동수의 빛이 흡수되는지 분석하는 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끄는 겁니다. 단계별로. 그리고 나서 혼합물 물질 구성을 알아낸다. 기술 제시문이다라고 하면 단계별 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뭐 하는지에 대한 파악 필요하고요. 그다음 원리에 대한 이해 필요합니다. 한 물질의 다양한 진동수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 연원기호 사실 이렇게 써줬는데 연원기호 통해서 이런 경우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밑줄을 사실 다 그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그냥 요렇게만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제가 밑줄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것도 어떤 제시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 제시문을 만약에 읽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제일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요. 어떤 특정 제시문을 읽고 나서 그 내용을 효율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억하는 거. 네. 그건 뭐냐면 요런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얘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라는 꼴로 기억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면 특정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고립시켜야 된다. 고립시켜서 외워야 된다. 그 문장만 따로 외워야 된다는 외우기 되게 힘들어요. 그지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문장들 대량의 정보가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해요. 대량의 정보가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어떤 원인과 결과 관계 또는 무엇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본질과 현상, 전제와 결론. 그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조금 더 얘를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술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얘를 그냥 맥락 다 꺼지고 필요 없고 그냥 효율적으로 기억하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미지하고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물질은 다양한 빛 흡수한다. 그 다음 진동수가 같은 빛을 서로 다른 물질이 흡수하는 경우도 있다. 얘네가 지금 어떤 논리적인 연관이 안 보여요. 왜 이러한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래서 얘는 읽기도 힘들고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지러도 기억을 해야 되느냐? 안 그러셔도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이런 한무대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건 하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경우. 애초에 그냥 대놓고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그은 겁니다. 이때 추가로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밑줄을 긋긴 했지만 안 그어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에 의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혼합물 X, Y에 대해서. 자, 실험 결과 X는 진동수 1, 2, 3 빛을 흡수했고 Y는 1, 2의 빛만 흡수했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관찰한 현상입니다. 과학자는 A가 진동수 1, 2 빛만 흡수하고 B는 진동수 3, 2 빛만 흡수하고 C가 2의 빛만 흡수한다고 가정했고요. 이 실험 결과 가정을 바탕으로 기억. X는 어떻게 A, B로 구성되어 있고 Y는 A, C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험 결과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혼합물에 대한 사실 실험을 한 건데 보기 문제 요거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사실은 뒤에 나옵니다. 설명은. 근데 접근법을 여기서 좀 말씀드린다면 방금 전에 제가 밑줄 그은 걸 보여드린 건 자연 언어를 논리체계로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에 대한 설명이었지만 발문 보기에 따르면 실험 관찰 사례 근거해서 가설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타 있네요. 귀남 본디 유형들 중 가설 영역적 추론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별 핵심 내용, 현상에 관한 진술, 그 다음에 현상을 설명하는 보조 가설이라고 불러요. 보통 가설 연역적 추론에선. 원리가 있고요. 원리라는 단어를 보면 요런 식의 논리 구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정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 명제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된다. 물론 가정에 꼭 단순 명제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둬야 좀 빠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설연역적 추론이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우선 가설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설을 도입한다. 그리고 가설은 다음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가설 그리고 보조 가설이면 우리가 지금 관찰한 현상이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역 개념에 의존하고 있어요. 즉 가설이 참이고 보조 가설이 참일 때 그때 우리가 지금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현상이 도출된다.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지금 했던 내용들 살펴본다면 사실은 어떤 식의 내용들이 있었냐면 보조 가설로서 가정했던 요소들. 지금 여기에서 A는 1, 2 흡수하고 B는 3을 흡수한다. 이건 그 다음에 C는 2의 B만 흡수한다라고 가정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X가 1, 2, 3 B 흡수하고 2, 3 Y는 2, 3을 흡수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 X, Y가 어떤 빛을 각각 흡수했는지가 바로 현상이고요. A와 B와 C가 각각 어떤 빛을 흡수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보조적인 가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정 또는 원리.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원래 실제 과학사의 사례를 이제 비추어 살펴본다면 보조 가설에는 사실 모두 들어가냐면 얘도 들어가요. 여기 있는 거. 이 문제를 그래서 더 그지같이 만든다라고 하면 흡수 분광법에 대한 신뢰도까지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흡수 분광법이 토대하고 있는 원리, 물질마다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달라진다 하고 관련된 내용도 더 집어넣어서 문제를 더 피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보조 가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가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가설 둘의 연안에 의해서 현상이 도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설을 수립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보조 가설과 더불어서 현상을 연역해낼 수 있는 놈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드는 것. 근데 이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아요. 원래는. 가설 연역적 논증, 가설 연역적 추론. 얘를 이제 IBE 추론이라고도 부릅니다.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이라고 해서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고도 불러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끔씩 하다가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내용 일치 부합 문제의 일종으로 나오긴 해서 같은 겁니다. 다를 건 없어요. 어브덕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비슷합니다. 네, 이런 거예요. 물론 이걸 정의한 학자마다 개념을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가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라는 거. 근데 이게 연역처럼 보이는데 사실 연역은 아닙니다. 연역처럼 보이는데 연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연역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오류하고 관련된 거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설은 그냥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사실은. 요 구조에서 현상이 이미 만약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현상은 이미 참이 됐어요. 그럼 후권이 참이 됐죠. 그럼 가설은 아무거나 갖다 다 집어넣어도 돼요. 즉 가설로부터 현상이 도출된다라는 사실이 그 가설의 어떤 참거짓, 가설의 신뢰성을 특별히 강화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가설을 설정했는데 그 현상이 관측이 되지 않았다. 그럼 그 가설은 약화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약화된다라고 하지 않고 약화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조금 복잡한 사실은 철학적인 이슈가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GM 콰인 문제라고 해서 이 뭐냐면 자 이런 거죠. 가설 보조 가설이면 현상이 도출된다. 네,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내용은 근데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자, 가설 그리고 보조 가설이면 현상이 도출된다라고 했을 때 얘가 거짓이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설이 거짓이거나 보조 가설이 거짓이거나. 보조 가설은 종류가 많아요. 분광법이 보조 가설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럼 지금 무슨 소리냐? 뭐 분광법이 틀렸을 수도 있고
혹은 A가 뭐 무슨 1과 2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뭐 각각이 뭔가 부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설만 약화된다라고 딱 특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적한 게 사실 듀엠 콰인 문제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사실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 가설 폐기보다는 가설 폐기가 좀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보조 가설로서 잘 폐기되지 않는 것, 패러다임이 바로 그거하다. 근데 패러다임 자체가 보조 가설에 틀렸을 경우도 있다. 그걸 논리적으로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세한 설명은 지금 여기서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요. 가설 연역적 추론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의 통으로 글이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떻게 쪼갤 것이냐, 가설 연역적 추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얘를 적절한 방식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근데 가설 연역적 추론에 있어서는 논리적인 어떤 뭐 연역 귀납 추론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연 언어를 해석해서 논리 체계를 옮겨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자연 언어에 대한 해석 부분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리 추론 영역이긴 하지만은 독해력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사실은 제 파트 1 강의죠. 독해 기술 할 때 살짝 조금 다루기도 합니다. 강화 약화 파트를 어느 정도 좀 다뤄주기도 하니까요. 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논리 추론 영역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강화 약화 융합. 네. 요거는 이제 연역 논리 할 때 잠깐 설명드리긴 했는데, 귀납 논리, 개연성을 근거한 개연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논증, 논리 체계, 진리 확장적 추론이다.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개연적으로 참이된다. 프로버블하다라는 거고요. 확률적이다.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자주 사용되고요. 종류로 놓고 본다면 뭐 인과 추론, 실험 분석, 귀납 논증 평가인데 실제로 좀 더 많습니다. 칸이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썼지만, 네. 나올 수 있는 종류는 되게 많아요. 존 스튜어트 밀의 어떤 뭐 원인 분석법도 있고요. 유비 추론도 사실 있는데 사실 이거 빼버리긴 했습니다. 귀납 논증 평가로 다 집어넣긴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어떤 원리, 기본적인 어떤 필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개연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개연성보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거, 어떤 점에서 보면 연역 논리와의 차별점입니다. 귀납 논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연역 논리와 비교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 연역 논리는 다음과 같은 연역 논증에서 드러난다. 모든 동물은 언젠가 죽는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모기는 동물이다. 따라서 이 모기는 언젠가 죽는다. 자, 연역 논증입니다. 명제 1, 2, 즉 전제들이 모두 참이면 명제 3, 결론은 자동적으로 참이돼요. 그리고 이 둘이 참이면서 얘가 거짓이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결론의 내용이 이미 전제들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역 논증 연역 추론은 전제들이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고 결론이 거짓이 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리 보존성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역 추론의 진리 보존성, 커다란 약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식을 확장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나오진 않습니다. 연역 추론을 통해서. 근데 이것도 조금 다른 견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연역 추론을 사용하는 수학도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못 만드는 거냐? 네, 그렇진 않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보면 증명이라고 하는 건 연역적인 것이긴 한데 그 증명에 이르는 과정 자체를 살펴본다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증명을 발견한다. 그럼 그것도 역시도 진리가 확장된다. 지식이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어렵다라는 거죠. 연역 추론의 경우는. 그래서 연역 논리만 의존한다면 시간이 흘러도 확장될 수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귀납 추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귀납 추론의 대표적인 사례는 요걸 이제 귀납적인 일반화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관찰한 백조가 희다. 두 번째로 관찰한 백조 희다. 세 번째로 관찰한 박조 희다. 그래서 n번째로 관찰한 백조 희다. 그래서 마지막 명제 결론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이라는 보통 이걸 양화사라고 부르는데 이거 명제 1에서부터 n까지 포함되지 않은 명제 n 플러스 1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즉 전제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결론에 나타나고요. 이 추론을 통해서 지식의 내용이 늘어났다.
그래서 내용 확장적인 추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납 추론이 가진 또 다른 특징, 전제로 사용된 개별 현상들의 특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규칙성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현상들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게 해주는 문장, 법칙이나 원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칙이나 원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연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연역 논증은 전제가 결론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귀납 논증의 경우는 전제가 결론의 일부입니다. 여기 이 부분들은 지금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연역 논증을 기준으로 귀납 논리를 들여봤을 때, 연역 논리를 기준으로 해서 귀납 논리를 들여봤을 때 우리는 개연성을 들여다보는데, 사실은 연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 다 그냥 타당하지 않은 논증이 됩니다. 되게 완고하게 만약에 얘기해 본다면, 진짜 그냥 꽉 막힌 사람처럼 얘기해 본다면 연역적 타당성을 갖지 못한 모든 논증은 일단 다 부당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그냥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선 귀납 추론, 개연성을 갖는 추론에 불리는데, 여기서 개연성,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1에 가까워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납 추론은 전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결론에 포함하는 추론이라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결론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제가 참이어도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고 타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이 없다라는 건 사실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사실은 귀납 논증에 있어서는, 귀납 논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절대적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당성이라는 건 앞서 살펴봤듯 나름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기능합니다. 맥락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뭘 봐야 되고 저 경우에는 뭘 봐야 되고 없어요.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참이다. 결론을 부정하면 전제들 중에 하나는 모순이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규칙성, 법칙성이 필연적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런데 귀납의 경우는 좀 미묘한 차이들을 우리가 발견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까마귀들은 검은색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첫 번째 논증이고요. 까마귀라는 이름은 까마귀 깃털이 검다는 것을 온 것이다. 까마귀가 검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빈약한 국어수를 드러낸 짓이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런 식의 논증 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이게 주장이다. 그리고 이게 근거다. 세 번째, 완전 엉터리예요.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지구는 둥글다. 태양은 지구 둘레를 돈다. 나는 논리하기 싫다. 따라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자, 그런데 타당성을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논증 1이든 논증 2든 논증 3이든 똑같습니다. 전제들이 참일 때 결론이 거짓일 가능성 있음. 끝이에요. 사실은. 연역의 기준으로 본다면. 타당성 기준으로 평가하면 논증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서로 다른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논증의 유형들, 우리가 이거는 개연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귀납 논증의 타입들을 정형화된 형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고스러운 감내할 수 있다면 아마도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더 잘 뒷받침한 논증, 뭐라고 봐야 하는지 이유를 아마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얘가 조금 더 개연성이 있고 얘는 개연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귀납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일단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미묘한 부분들을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강화 약화 개념은 타당성 가질 수 없는 논증들 중에서 무엇이 더 신뢰할 만한 논증인가, 어떤 전제가 결론을 더 잘 지지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돼요. 그래서 강화 약화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필수적인 귀납 유형, 여기에 이제 6개가 있습니다. 귀납적인 일반화, 통계적인 3단, 조건부 확률, 유비 추론, 인과 추론, 가설 연역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연성하고 관련해서 각각에서 이제 개연성이 높아지는 방식은 달라요. 사실은 귀납적 일반화에서도 다르고 통계적 3단에서 다르고 조건부 확률
일반적인 어떤 귀납적인 일반화에도 그대로 좀 적용 가능한 좀 더 수치적인 거고요. 유비 추론의 경우는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어휘의 뜻, 잘 모르는 어휘가 있는데 사전 안 찾아보고 그 뜻을 추리할 때 유추한다라고 하죠. 네, 유추 많이 쓰고요. 인과 추론, 네, 개별적인 어떤 사례들을 놓고 원인과 결과, 예, 유력한 원인을 찾을 때 주로 씁니다. 가설 연역적인 추론, 아까 전에 잠깐 보셨고요. 귀납논리 필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약화, 일관성, 이것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뭐냐? 시간을 한 1분 정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반드시 참인 것 3가지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인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한다, 약화한다, 일관적이다 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걸 지시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A가 B를 강화한다. 귀납의 맥락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연역의 맥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표현을 볼 때에는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A로부터 B의 참이 연역적으로 따라 나온다. 할 수 있고, 요 경우도 강화한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귀납과 관련된 겁니다. A의 참이 B가 참일 개연성을 높여준다.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 또는 B가 참일 개연성이 크다. 혹은 A는 B를 정당화한다.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A가 B를 강화한다면 A와 B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 이건 뭐냐면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 여기 보도록 할게요. A가 B를 약화한다라고 얘기하면 A로부터 B의 거짓이 연역적으로 따라 나온다. 반드시 거짓이다라는 소리고요. A가 참일 때 B가 참일 개연성이 낮아진다. 그 다음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거짓 또는 B가 참일 개연성이 작다. A는 B를 부정한다. A와 B가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다면 A가 B를 약화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냐면 이 말 자체가 뭐 강화하지 않는다, 강화한다, 약화한다 이것만 놓고 보면 되게 표현 자체가 되게 자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표현들, 무엇은 무엇을 강화하지 않는다, 무엇이 무엇을 강화한다, 약화하지 않는다, 이 표현 때문에 사실 골치가 아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이런 식의 설명을 덧붙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를 한다라고 하면 약화하지 않습니다. 강화한다면 어떤 두 명제 사이의 관계가 강화 관계라면 그것은 약화 관계 아니고요. 강화 관계라면 일관적인 관계입니다. 약화라면 강화하지 않는 거고요. 약화한다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관적이다라고 하면 약화하진 않는 건데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일관성을 가지면서 강화하지 않는 케이스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외연들을 확인해 본다면 비일관적인 관계와 일관적인 관계가 있을 때 비일관적인 관계는 무조건 동체예요. 약화 관계와 일치다. 반면에 일관적인 관계들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부분 집합으로서 강화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참인 것. A가 B를 강화한다면 A와 B는 일관적이겠죠.
반대로 A와 B가 일관적이라고 해서 A가 B를 강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A가 B를 강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일관적이다 그렇진 않고요. 일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화하지 않으면서도. A와 B가 비일관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강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강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A가 B를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강화한다 아니에요. 그냥 일관적일 수만 있습니다. A가 B를 약화하지 않는다, 일관적이다, 예, 타당합니다. A가 B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약화한다 아니에요. 그죠? 일관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자마자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강화 약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알아두어야 하는 세 번째죠. 세 번째로 알아놓아야 하는 귀납에 있어서 귀납의 개연성을 조금 더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로서 조건부 확률 개념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지주의 인식론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집어넣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그래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를 보통은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고 이거를 배우고 되게 이거 수식 계산 자체를 되게 까다롭게 여기시는 어떤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려는 건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벤 다이어그램하고 좀 관련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을 들여다 봤을 때. 자, 조건부 확률은 말이죠. 조건부 확률은 A가 발생했을 때 B도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리로서 PR, before A는 0하고 1 사이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요걸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보여드릴 거냐면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건이 있어요. A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B라는 사건이 주어진다. 네. 자, 그러면 요 조건부 확률 개념은 뭘 뜻하냐면요. PR B per A라고 하는 건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A가 참일 확률이 있을 때 A 그리고 B가 참일 확률 분수예요. 분모에 해당하는 놈은 A 전체의 확률이고요. 분자에 해당하는 건 A 그리고 B 교집합의 확률입니다. 자,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를 해볼게요. A에 속한 놈 빨간색 화살표예요. 여기입니다. 얘가 주어질 때, 얘가 전제입니다. 그때 A 그리고 B의 확률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상상력을 발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을 발휘를 해볼게요. PR B per A가 0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0이다.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타날 확률, B도 동시에 나타날 확률이 0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벤 다이어그램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할까요? A가 여기 그려지고요. B가 이쪽에 따로 그려지면 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분모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집합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 부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PR B per A라고 하는 A가 주어질 때 A 그리고 B가 참일 확률이 1이 된다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느냐? 그게 완전히 1이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A의 외연이 B의 외연 속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A가 주어질 때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A 그리고 B가 바로 이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사실은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얘가 0이고요. 얘가 1이고요. 얘가 바로 그 중간에 있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부 확률의 맥락에서 A 그리고 B의 사례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이 조건부 확률의 맥락에서 A 그리고 B가 계속해서 추가되는 상황. 뭐를 뜻하는 걸까요? A 그리고 B가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 바로 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얘가 점점. 이쪽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쪽으로 좀 늘어나면 이쪽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즉 A 그리고 B의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건부 확률의 크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을 이해하는 방식, 벤 다이어그램 방식으로 만약에 이해한다면 요 구조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 조건부 확률 이해하는 거 너무 수식 생각하는 거 되게 짜증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독해할 때도 그대로 좀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니까 좀 봐주세요. 독해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칙인데, 사실은 요거는 뭐 경제 이런 거 좀 하시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이런 거 있어요. A에 대한 B의 상대적 크기.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 수치화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그냥 A분의 B입니다. A에 대하여, 그럼 A를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거든요. A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무엇의 상대적 크기.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의 상대적 크기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시간분의 거리예요. 속력입니다. 그게. 일정한 운동량에 대해서 걸린 시간, 운동에 걸린 시간이라고 하면 운동량 대비 시간, 운동한 이동거리 대비 시간 주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 무엇에 대한 무엇에 무엇, A에 대한 B라고 하면 아까 전에 요 얘기는 드렸었죠. 얘가 전제, 얘가 기준 또는 그때의 B. 이거하고 논리적으로 좀 유사하다라는 관계. 무엇에 대한 무엇, 모든 실수에 대하여. 실수가 만약에 전제된다면 모든 실수를 전제했을 때 어떤 것이 성립한다. 네. 페르마 정리에서 뭐 봤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점에서 보면 전제와 결론의 관계, 전권과 후권의 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은 이러한 비율을 나타내는 분모, 분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놈은 기준점, 전제, 위에 있는 놈은 후권에 해당하는 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해하고자 할 때 이런 식의 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한 가지 길이긴 하지만 조금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도 써요. 뭔가 그냥 표기를 하기 귀찮을 때. A에서의 B로의 이행이 A이면 B가 참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확률적이다. 그냥 화살표 아니고 확률적인 화살표.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타나게 된다. 조건 확률을 표기하기 위한 방식인데, 실제 요거 계산을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 이거일 때 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요렇게도 한번 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랑 관련된 얘기는 사실 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제시문을 읽을 때 사채 계산에 관한 어떤 만약에 표현이 나온다, 그럼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무엇에 따른 무엇의 변화, 뭐가 바뀌면 뭐가 생긴다, 어떤 일이 생긴다, 그것만큼이나 사채 계산에 대한 표현은 조금 중요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요. 좀 지워놓고, 안 지워도 되는구나. 네. 좀 지워놓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다른 정리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셨죠? 그 다음에 PRA, A가 일어날 확률이란 A 그리고 B가 참일 확률과 그리고 A이면서 B가 아닌 애들이 참일 확률 두 가지를 합한 값이다. 그 다음 1, 전체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에서 A를 빼버리게 되면 그러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 그리고 나서 1에서 PR, B, A를 빼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A가 참일 때 A가 참일 때 A와 동시에 지금 뭐냐면 PR 지금 전체 사건이죠. 여기에서 A를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A가 일어났지만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의 비율이 나오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부 확률 자체는 귀납출을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임의의 두 가지 사건 사이의 개연성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그래서 길게 해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임의의 사건 두 사건 A, B가 있을 때 조건부 확률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PRA라고 하는 건 A 그리고 B, A 그리고 not B의 확률. 임의의 두 가지 사건 사이의 개연성에 대한 믿음을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표현할 때 장점. A, B와 관련된 새로운 사례가 추가됨에 따라 믿음의 수준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무 관련성이 없다면 A 그리고 B 사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대기시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면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조건부 확률 이렇게 나타난다. 가령 근데 이런 경우 또 생각해 봅시다. A에 속하는 대상 혹은 사건이 있어요. 100개를 조사했어요. 케이스를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 X개가 B에 속하는 대상 또는 사건이었다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 생겨납니다. A가 일어난 전체 사건 100, 그 다음 A 그리고 B의 사례가 X. 그러면 이런 값을 우리 얻을 수 있죠. PR, B for A. A가 일어날 때 B도 함께 일어날 확률 100분의 X가 됩니다. 그런데 A가 일어난 전체 사례가 100이고 A 그리고 not B의 사례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에서 100분의 X 빼버리는 거니까 100-X가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거. 자, 그러면 새로운 사례 Y가 자 A 그리고 B인 사례가 Y에게 이제 추가가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건부 확률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A가 일어난 전체 사건의 사례는 100 플러스 Y, 그 다음에 A, B의 사례가 X 플러스 Y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놈 중에 대체 어떤 놈이 더 컸냐? 예. 조건부 확률이 과연 지금 얘가 이쪽이 더 크냐 이쪽이 더 크냐 헷갈리기 쉽죠. 그런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느냐? 이제 전체 사례가 100 플러스 Y이기 때문에 A 그리고 not B의 사례가 100 플러스 Y 빼기 X 플러스 Y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PR not B per A의 값이 어떻게 나타나요? 100 플러스 Y분의 100 마이너스 X.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 원래 새로운 사례가 추가되기 전에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X 값이었지만 이제는 분모가 좀 더 커진 거죠. 양수만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분자의 값은 변하지 않은 상태로 분모의 크기만 커졌다. 그러니까 A가 주어질 때 B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의 값은 새로운 사례 Y가 추가되기 전보다 줄어드는 거죠. 이건 반대로 A가 일어날 때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요 사례 자체가 추가되기 전보다 커졌다. 커졌다라는 것을 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리적인 증명이었어요. 새로운 사례가 추가됨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의 크기가 늘어나게 된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크기가 변화하는 것 수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예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기출을 변형시킨 문제예요. 네,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봤는데 살펴보면 이런 거죠. 최신 연구에 의하면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말을 좀 풀어 살펴본다면 유기농 식품을 먹었을 때 건강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런 거겠죠. 말하고자 하는 건. A팀은 유기농 식품과 일반 식품 비교하는 200개의 논문을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중에는 임신 중 유기농 식품 섭취가 그래서 임신 중에 유기농 식품을 섭취한 사람이 있고요. 신생아의 아토피 피부염이나 다른 알레르기 증을 유발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논문들을 읽었을 때. 그러면 조사가 있었다. 요거는 사실 맥락상 모든 논문들이 그 조사 결과를 포함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이 중에 뭐가 있었다라는 소리일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더라. 또 어떤 연구는 유기농 식품 섭취가 오히려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면 특정 박테리아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죠. 요게 높아진다.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유기농 식품이 건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A팀의 결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일단 귀납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주장이라고 하면 유기농 식품을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근거 1 만약에 논한다라고 하면 어떤 조사 결과가 있는 겁니다. 임신 중에 유기농을 먹었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그것이 아토피 피부염이나 어떤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요게 그랬다더라. 근거 2 그리고 어떤 연구는 유기농 식품 섭취를 하니까 섭취를 했을 때 특정 박테리아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근거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떤 연구다라는 점. 그 연구가 사실 절대적인 의미는 아닌 거죠. 자, 그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어떤 연구이라는 거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사 결과가 사실 있었던 겁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A팀이 조사한 논문들 중에 임신 중 유기농 식품 섭취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논문은 많아야 두 편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200개 중에 2개다라고 비율상으로 따져보면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으니까 지금 이걸 약화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 좀 살펴본다면 논문의 인용 수라고 하는 게 논문에서 인용 어떤 사건이 특정 사건이 혹은 어떤 조사 결과가 논문에 인용되는 여부는 그 조사 결과의 신뢰성 조사 결과가 신뢰할 만하다일 때 논문 인용 개수가 물론 늘어나긴 하겠지만 논문 인용 수에 영향을 끼치는 건 이것만 요인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두 편의 논문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고 198편의 논문들은 이 조사 결과 이전에 쓰여진 논문이다라고 하면 안 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최신이다라고 하면 논문에서 인용하는 경우가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즉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적이지 않다. 그런 경우가 지금 다 따져봐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까지 이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납 추론의 경우는. 귀납 논증 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특별히 약화한다라고 보긴 힘들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하고 관련해서 이제 풀 수 있는 게 요 니은입니다. B 연구팀 임신 중 유기농 식품 섭취한 산모의 아기들 중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5% 미만이다. 그 다음 임신 중 유기농 식품 섭취하는 산모들의 아기들 중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경우는 3% 미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만 그냥 놓고 보면 직관적으로 이거 맞지 않아요 라고 그냥 사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설명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부 확률을 봐야 하는가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뒷부분에 나옵니다. 좀 천천히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저도 이게 자연 언어로 된 거라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단순히 도식화하기는 좀 힘들어서 써왔습니다. B 연구팀 임신 중 유기농 식품 섭취한 산모 아기들 중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5%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기농 식품을 먹은 산모들 중에서 그 아기들 중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 이것이
5% 미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를 이제 수식을 바꿔볼게요. 뭘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얘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유기농 식품을 먹은 산모의 아기들 중에 아토피가 없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고 요거 위치 바꿔주고 그 다음에 1을 더해주면 요런 값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얘가 곧 이거죠. 유기농 식품을 섭취한 산모일 때 그 아기가 아토피가 없을 경우 95% 초과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 유기농 식품 섭취한 산모들 아기들 중 아토피 피부 비염이 없다. 몇 퍼센트가 95% 초과하는 수치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토피 피부 비염이 없다라는 걸 건강하다라는 걸로 얘기해 본다면 유기농 식품 섭취할수록 건강하다. 아기들은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임신 중 유기농 식품 섭취하지 않은 산모들의 아기들 중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경우는 3% 미만이다라고 얘기해 본다면 조건부 확률로 표현하면 사실 이런 거죠.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지 않은 산모가 있으면 그 중에 아토피 없는 아기들 비율이 한 3% 미만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얘를 좀 구체화하고 싶다면 1에서 이 값을 빼버리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지 않은 산모가 있어요. 그때 그 아기들이 아토피에 걸렸을 확률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유기농 식품 섭취 하지 않았을 때 아토피에 걸린 아기가 있을 확률 97% 초과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계산을 이거를 그럼 실제로 복잡하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것도 저는 노테이션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더 간결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간결한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조건부 확률이 있다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냥 유기농 식품 섭취하는 어떤 산모 아기들 중 이런 경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제 확률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97% 초과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거 14쪽에 이제 사실 할 게 좀 많습니다. 원래 강화 약화 쪽으로 넘어가려면 알아야 되는 것 좀 되게 많은데 우선은 그래서 필수적인 것만 좀 설명드렸어요. 가설 연역적 추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